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진화론 강의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 진화론자들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한 유전자가 후대에 전해지는 자연선택 과정의 누적으로 오늘날 생태계의 생명체들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다고 본다. 진화론자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과 같이 고차원적인 생체기관도 우연의 산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한 일도 있다. 의문, 이에 대해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불가능한 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불가능한 산의 최정점에 있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눈은 깎아지른 절벽을 단숨에 뛰어오르는 우연으로 그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오르는 우연의 누적으로 그곳에 이른 것이라고 말한다. 자,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1문단은요. 진화론자의 견해와 리처드 도킨스의 불가능한 산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문단입니다. 눈의 진화 과정에서 시작 단계에 해당하는 불가능한 산의 밑자락에는 빛의 존재 여부만 희미하게 감지하는 세포를 지닌 일부 단세포 생물의 피부나 거머리의 피부가 자리한다. 그 뒤 이어지는 오르막에서는 빛의 광자를 포획하고 그 충격을 신경자극으로 변환하는 일을 담당하는 광세포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광세포 그 자체는 동물에게 빛의 유무만을 알려주므로 빛의 방향과 형태까지 감지하려면 암막이 있어야 된대요. 암막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방향과 형태까지는 암막이 있는 광세포가 필요하다. 광세포의 개념 볼게요. 광세포가 투명하면 빛이 들어와 어느 쪽에서 빛이 오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네요. 자, 세포가 투명하면 모든 방향에서 빛이 들어와 어느 쪽에서 빛이 오는지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세포에 이루어진 평면을 활처럼 구부려서 그 곡면의 뒤쪽에 있는 암막이 있게 만든 오목한 눈이 등장하는데 대합이나 갯지렁이 등의 눈이 이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오목한 눈의 망막에도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상이 형성되지는 못한다. 오목한 눈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2문단은 불가능한 산에 비유한 눈의 진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목한 눈에 돌고래상이 맺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셀 수 없이 다양한 방향에서 무수히 많은 빛이 동시에 들어오면 오목한 망막은 그림 1과 같이 무수히 많은 돌고래상으로 뒤덮여. 자, 한계를 예시하죠. 하나의 상을 파악해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림 2와 같이 상하가 뒤바뀐 도립상이긴 하지만 단 하나의 온전한 돌고래상만 망막에 맺힐 수 있을 때까지 빛의 유입구를 계속 좁혀나가면 불가능한 산을 오르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전복이나 고동의 눈처럼 빛의 유입구가 매우 좁아진 눈과 앵무조개의 눈처럼 완전한 바늘구멍 눈이 나타나게 된다. 3문단은요. 오목한 눈에 상이 맺히는 상황을 통한 눈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자, 그러면 그림 1과 그림 2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부터 살펴볼게요. 셀 수 없이 다양한 방향에서 무수히 많은 빛들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목한 망막이 무수히 많은 돌고래상으로 뒤덮여 하나의 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림 2 되겠습니다. 상하가 뒤바뀐 도립상이죠. 자, 도립상이란 볼록렌즈 초점 밖에 있는 물체의 상처럼 상하 좌우가 반대로 된 상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단 하나의 온전한 돌고래상이 망막에 매수칠 수 있을 때까지 빛의 유입구를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 정복 고동의 눈처럼 빛의 유입구가 매우 좁아진 눈, 두 번째 앵무조개의 눈처럼 완전한 바늘구멍 눈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3문단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상만 맺힐 만큼 빛 유입구가 좁아지며 빛의 유입량이 부족해 아주 밝을 때만 대상을 볼 수 있다. 빛은 파동처럼 움직이며 서로 간섭을 일으켜 상이 흐릿해지는 회절 현상을 보이는데 빛의 유입구가 좁을수록 그 정도가 심화된다. 그래서 유입구를 더 넓게 하는 것도 좁게 하는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 발생한다. 바늘구멍의 눈에 이러한 상황을 두 장점을 동시에 취할 수 없는 상황이 흔히 다뤄지는 경제학의 특성을 본떠 광자경제학이라고 부른다. 자, 4문단은 눈발달 과정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5문단 살펴보도록 하죠. 빛은 하나의 투명 물질에서 다른 투명 물질로 들어갈 때 굴절되는데 볼록렌즈 모양의 투명 물질은 빛의 굴절을 통해 상을 선명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광자경제학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빛의 유입구를 더 넓힌 뒤에 투명한 볼록 렌즈인 수정체를 그 뒤에 끼워 넣은 수정체 눈이 나타났다.
수정체를 거친 빛도 돌입상을 이루는 것은 여전하지만 빛의 유입량이 늘어 아주 밝지 않아도 망막에 선명한 상이 맺힐 수 있게 되었다. 예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척추동물은 불가능한 산의 아주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수정체 눈을 가지는데 어류나 파충류 등은 수정체 위치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조류나 포유류는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빛의 굴절률을 조절하여 대상과의 거리에 맞게 초점을 맞춘다. 오문단은요, 빛의 굴절 개념과 광자 경제학의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7번 가보겠습니다. 윗글을 읽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지 1번은요. 나온 적도 없어요.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답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눈의 유형별 차이점에 주목해서 각 유형의 눈이 나타내게 된 원인. 네, 오목눈, 바늘구멍눈, 수정체 눈 나타나게 된 원인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3번 한번 볼게요. 최정점에 오를 수 없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미 최종점에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 4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차원적 생체기관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제시한 이런데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선지 5번이 매력 오답이었어요. 자, 다양한 생물 중에 눈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적으로 현재 있고 현재 다 있는 눈입니다. 고차원적 눈의 유형으로 수렴해 가는 원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해하며 읽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진화된 눈을 가지게 되나요? 수정체 눈을 가지게 되나요? 그래서 매력 오답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과 2번은 1문단 내용 그대로가 되겠고요. 3번도 맞고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앵무족에는 바늘구멍 눈, 갯지렁이 눈은 오목한 눈이고 이제 하나의 상으로 맺힌다라고 2문단에 적혀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5번이었습니다. 포유류의 눈은 어류의 눈과 달리 빛의 유입량을 늘리기 위해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합니다. 5문단 끝을 보세요. 끝을 보면 빛의 굴절률은 조절하여 대상과의 거리에 맞게 초점을 맞춘다. 답, 대상과의 거리에 맞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바꿔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틀렸고요. 29번입니다. 광자 경제학을 중심으로 위 글에 대한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파동처럼 움직이면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빛의 속성은 회절현상이라고 얘기했죠. 바늘구멍 눈의 빛 유입구를 더 넓히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 좁히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 이해를 해야 문제 판단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 2번은요. 광자 경제학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2번, 3번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점은 무엇이 될까요? 또렷하게 하나의 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에 또 많이 틀렸던 것이 5번이었어요.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많은 빛이 유입될 때 일시에 많은 상이 맺히는 현상은 아주 밝지 않아도 대상을 볼 수 있도록 바늘구멍에 빛 유입구를 조절하는 데 제약이 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보임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곤충이나 갑각류에 흔히 나타나는 열림상 겹눈은 오목한 눈의 원리를 변형하여 적용하고 바늘구멍 눈의 원리도 적용해서 상하가 뒤바뀌지 않은 정립상을 만든다. 자, 그러면 여기 A라고 쳐봅시다. 자, 꼬리 모양은 A 난눈을 통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빨강은 빨강끼리 볼 수 있고요. 초록은 초록끼리 볼 수 있고 주황은 주황을 볼 수 있고 연두는 연두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A에서는 꼬리를 볼 수가 없어요. 상하가 뒤바뀌지 않은 정립상을 만든다. 이 눈은 그림처럼 오목한 그릇 모양의 뒷면, 볼록한 표면에 광세포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즉 오목한 눈의 원리를 변형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길쭉한 관들도 있는데요. 이게 길쭉한 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늘구멍 눈의 원리와 비슷하게 되겠죠. 각각의 관은 아주 좁은 빛 유입구를 가진 난눈으로 일지선상에 있는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빛만 망막에 맺히게 되죠. 각눈에는 투명한 볼록 렌즈가 달려있고 광세포로 이루어진 망막도 있으나 각 망막에 맺힌 상은 무시되고 난눈을 통해서 들어온 빛의 양만 기록됩니다. 이렇게 빛의 분리 공급을 통해 난눈에 들어온 빛이 모두 합쳐지면 최종적으로 하나의 온전한 전체상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했죠. 자,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상 겹눈이 빛의 유무를 넘어 관측 대상의 형태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연립상 겹눈의 광세포는 투명하지 않겠고 맞습니다. 자, 이 문단의 5번째 줄에 답의 근거가 있고요. 암막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네요. 연립상 겹눈은 바늘구멍 같은 원리가 되겠죠. 연립상 겹눈의 그림 모양이
볼록한 표면에 광세포가 배치되어 있어 오목한 눈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의 빛이 망막에 닿게 된다. 틀렸습니다. 볼록, 오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자, 빛의 양이 얼마나 들어오는가는 그림 1이 더 많이 빛이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목한 눈은요, 마구마구 들어오기 때문에 빛의 양이 더 많게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열림삭 경류는 이렇게 이제 빛의 눈이 나오기 때문에 빛의 양, 유입량을 비교해 봤을 때 그림 1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보겠고요. 선지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방향 일치하겠고 맞는 얘기가 돼 있고요. 4번 볼게요. 열림상 겹눈의 강눈은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분만 감지한다는 점에서 관측 대상의 전체 형상을 감지할 수 있는 바늘구멍 눈과 차이가 있겠군. 그림 2를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5번이 매력 오답이었는데요. 열림상 겹눈을 구성하는 각 눈의 망막에 맺힌 관측 대상의 상은 수정체 눈의 망막에 맺힌 관측 대상의 상과 마찬가지로 모두 상하가 전복되어 있겠군. 자, 그럼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답의 근거가 여기 있었고요. 쉽게 여기 적어보았습니다. 바늘구멍에 눈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투명한 볼록 렌즈인 수정체를 달고 있는 것이 바로 수정체 눈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분홍색 각각의 난눈의 관측 대상은 상하가 전복돼서 전부 도립상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